혹시 데이터가 어떻게 사회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 기반 정책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662년 런던의 사망 기록을 체계적으로 집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잔 그론트입니다. 그는 사망, 사유서를 분석해 전염병의 확산 경향, 계절별 사망 패턴, 그리고 당시 인구 구조까지 경험적으로 추정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론트의 분석은 단순한 기록 정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패턴을 읽어내는 경험적 분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근거 기반 정책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회의 패턴은 무엇인가? 이처럼 데이터는 오래전부터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전통을 잇는 현대적 방식으로서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챗GPT의 데이터 애널러스트 모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내부 파이썬 분석과 외부 파이썬 환경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원칙과 한글 인코딩 등 시각화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아입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모바일 센서 플랫폼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 축적됩니다. 수집은 쉬워지고 분석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저장, 처리 비용은 크게 낮아졌고 API와 오픈 데이터 덕분에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이미 데이터 분석의 결과와 함께 움직입니다. 쇼핑 컨텐츠 추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카드 알림 분석, 건강 운동 앱 리포트까지 모두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잘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경쟁력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해석의 수준에 따라 결과와 설득력 그리고 실행력이 달라집니다. 왜 분석이 중요할까요? 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의견이 아닌 증거를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수치와 시각화로 근거를 제시하면 합의가 빨라집니다. 셋째, 자원의 효율화에 기여합니다. 근거 기반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예측 시나리오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과정은 크게 7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문제의 정의, 수집, 정제 및 전처리, 탐색, 분석, 해석, 보고서 작성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문제의 정의 먼저 보게 되면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이 분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창군의 관광객 특성을 분석한다처럼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설문조사, 관찰, 공공 데이터 혹은 실험 결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입니다. 여기서 누락값이나 이상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수를 변환하거나 척도를 통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을 1세, 2세, 3세, 4세 또는 54세, 56세처럼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구간을 나눠서 10대, 20대, 30대처럼 구간을 나눠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탐색입니다.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은 기술 통계량을 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 분산 같은 수치를 계산하고 히스토그램이나 박스플롯으로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분석 보고서에 필요한 기술 통계량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분석을 실행하는 분석자의 입장에서 데이터가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로 T검정이나 카이제곱 검정,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아노바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결과 해석입니다. 단순히 수치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즉, 통계 분석은 데이터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챗GPT를 이용해 데이터 탐색과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챗GPT를 이용하면 이 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통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SPSS, SAS, R, 파이썬, 스테타, M+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대량의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확장성과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분석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계와 연구 현장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R과 파이썬은 반드시 프로그래밍 문법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또 SPSS나 SAS 같은 프로그램도 메뉴와 명령어를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즉, 사용하는데 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챗GPT를 활용하면 코딩 없이도 기본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를 이용한 분석은 코딩 없이 기본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을 처음 하는 초보자가 분석 경험을 쌓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모드를 이용해서 챗GPT에서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쉽게 말해 챗GPT 안에 있는 파이썬 실행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CSV나 엑셀 파일을 챗GPT의 대화창에 업로드하면 챗GPT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면 데이터 애널리스트 모드가 켜지면서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 통계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과는 표, 그림, 요약문처럼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로 다운받을 때도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데이터 애널리스트 모드가 됐을 때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웹에서 바로 내려받는 작업은 못하게 되니 필요한 데이터 폰트는 미리 업로드 해 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그래프에서 한글이 깨지는 경우 세션마다 폰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기본 폰트로 지정해야 글자가 깨지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문법이 직관적이고 판다스, 넘파이, 매플로tlib, 스태츠모데스, scikit-learn 같은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갖춘 무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초 통계와 시각화부터 T검정, 아노바, 회귀분석, 사후검정, 효과 크기까지 거의 모두 기본적인 분석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GPT의 데이터 애널리스트 모드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애널리스트 모드를 활용한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첫째, 챗GPT 환경에 설치된 일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톨치 같은 고급 패키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크기에 한계가 있어서 수백 메가에서 기가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분석 자동화나 재현성이 부족합니다. 대화창이 닫히면 코드와 결과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시각화와 출력에도 제한이 있어서 그래프는 이미지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이나 연구를 진행하려면 주피터 노트북이나 구글 콜랩, VS 코드 같은 외부 파이썬 환경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 분석 단계에서는 GPT의 데이터 애널리스트 모드를 학습용으로 활용하시고 심화 분석이나 실제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반드시 외부 파이썬 환경이나 전용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롬프트는 무엇일까요? 프롬프트란 우리가 AI에게 주는 질문이나 지시문을 뜻합니다. 즉,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어떻게 답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자 입력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하도록 프롬프트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한 논문에서는 26가지 프롬프트 설계 원칙을 제안했는데요. 이 원칙을 적용하면 생성형 AI를 통해 훨씬 더 나은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챗GPT-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롬프트 원칙을 적용하면 응답 품질이 57.7% 개선되고 정확성이 36.4%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결국 질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설계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청중 명확하게 지정하기, 부정문 대신 긍정문 사용하기, 지시어 사용하기, 출력 예시를 미리 제공하는 원칙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원칙들은 프롬프트의 구조와 명확성 측면에서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었던 대상 청중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에게 설명하듯 혹은 5살 아이에게 설명하듯 이라고 지시하면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문보다 긍정문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마라 대신에 해라 라고 쓰는 것이 모델에 더 분명하게 지시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단계적으로 사고를 정리하라와 같은 지시어를 포함하게 되면 모델이 복잡한 문제를 더 논리적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출력 예시를 미리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할 때 GPT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는지를 미리 예시를 주는 것으로 어떤 형식으로 답을 기대하는지를 보여주면 모델이 그 틀을 따라서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의도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구조와 명확성의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구성은 서론, 예, 질문으로 구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예시를 보시면은 제가 올린 파일은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에서는 수학이랑 영어 점수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좀 구해주시고 두 과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시의 답변에 대해서 수학 잘하는 애가 영어도 잘하는 편이다 처럼 쉽게 해석해 주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프롬프트를 구조화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면 AI가 내 의도를 훨씬 잘 반영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언어와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한 지시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던가 반드시 무엇을 하십시오 같은 표현을 쓰면 모델이 더 확실하게 의무를 인식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예의 표현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탁, 사과, 감사와 같은 감정 표현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석 지시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모델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모델에게 너는 통계 전문가이다 라고 지정을 하면 모델이 그 맥락에 맞게 답변을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문구를 반복해서 강조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더 확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를 한글로 150에서 200자로 요약을 요청하는 경우 한글 150에서 200자 요약을 프롬프트 맨 앞과 맨 뒤에 반복하여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제는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그냥 통계 분석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쪼개서 지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복잡한 과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는 예를 보게 되면 단순히 제가 올린 학생 성적 데이터를 통계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구체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하지만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두 과목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검정을 이용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까지 언급을 해서 요청을 했고요. 네 번째로 이제 결과 해석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하여 수학 점수가 높으면 영어 점수도 높다 아니다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문제를 나누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AI가 더 정확하고 구조적인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 작성 시 구체성과 정보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입력과 출력의 예시를 여러 개 입력해서 제시해주면 모델이 그 패턴을 학습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답변이 편향이 없고 고정관념을 피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결과는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 문단이나 스타일을 모방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은 신문기사 스타일로 작성해라 라고 하면 원하는 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긴 글을 요청할 때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후에 퀴즈를 내고 내가 답하면 정답만 알려줘 라고 하는 것처럼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프롬프트를 활용하면 교육적인 효과도 큽니다. 사용자와 상호작용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면 AI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냥 불안정한 답을 내놓기보다는 되물어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GPT가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질문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나에게 질문해라 라는 지시를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면 모델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정확한 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즉,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AI와 협력하는 대화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비효율적인 프롬프트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요청하면 분석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입장에서는 무엇을 분석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할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보게 되면은 그 프롬프트 설계 원칙을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연도별 추세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각 연도별 데이터를 계절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주세요.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외국인 관광객은 여름에 집중된다와 같은 쉬운 해석도 덧붙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AI가 더 정확하고 풍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막연하게 묻는 것과 구체적이고 구조화해서 요청하는 것은 차이가 크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분석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비효율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해줘 라고만 요청했을 때 챗GPT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대관령 양떼목장 8월 내국인 관광객 추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겉보기에는 그래프가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분석이 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내가 원했던 분석인지 아니면 내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추세만 보여줬을 뿐 계절별 비교라던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이라든지 결과 해석 같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막연하게 분석해줘라고 하면 AI가 임의로 가능한 결과 중에 하나를 제시할 뿐 제가 원하는 분석의 방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호한 요청들은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율적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연도별 추세가 계절별로 나누어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단순히 그래프 하나를 그려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비효율적 프롬프트의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시 자주 발생하는 한글 깨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 이렇게 한글이 깨져서 물음표 박스들이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시 자주 발생하는 한글 깨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 이렇게 한글이 깨져서 물음표 박스로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 파일이 잘못된 건가 하고 당황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인코딩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글 윈도우 환경에서는 CSV 파일을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CP949 또는 EUC-KR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챗GPT 혹은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은 기본적으로 UTF-8 방식으로 파일을 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인코딩이 맞지 않으면 글자가 깨져서 물음표 박스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 챗GPT는 자동으로 다른 인코딩을 시도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한글이 깨지는 것은 파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코딩 방식 차이 때문이고 GPT가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우리가 직접 인코딩을 지정해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경우에 자주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그래프 내 한글 깨짐 현상입니다. 옆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 위의 제목, 그 다음에 X축의 축 제목 등이 깨져서 네모로 표시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LMS에 올려놓은 노토산 CJK-KR regular.otf 파일을 내려받아서 챗GPT 데이터 애널리스트 세션에 업로드합니다. 이후에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업로드한 한글 폰트를 세션에 등록하고 이후에 매플롯립 그래프의 기본 폰트를 해당 폰트로 고정하고 음수 깨짐을 방지하시오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이 끝나면 테스트 막대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이 파일이 깨짐 없이 생성이 되면 한글 폰트 적용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폰트를 지정한 뒤에 실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은 계절별 평균 관광객 수 막대 그래프라고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실습 시에 폰트 업로드와 설명을 먼저 해서 환경을 세팅하게 되면 매 차트마다 따로 폰트를 설정할 필요가 없이 한글 폰트가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챗GPT의 데이터 애널러스트 모드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집은 쉬워졌고 해석과 의사결정 능력이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석 보고서는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정제, 전처리, 탐색, 통계 분석, 결과, 해석, 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전통적인 도구와 챗GPT를 비교했을 때 SPSS, SAS, R, 파이썬은 정교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챗GPT 데이터 애널러스트는 코딩 없이 기초 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 애널러스트에서 내부 파이썬 분석과 외부 파이썬 환경을 비교해보면 업로드한 데이터를 내장 파이썬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범용, 오픈소스,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급 패키지라는 점, 대용량이라는 점, 세션 재현성과 출력 형식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설계할 때는 대상과 형식, 단계를 명시하고 복잡한 과제는 단계화하며 역할을 부여하거나 강한 지시문 사용, 상호 질문 유도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해조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프롬프트로 연도별, 계절별로 표와 그래프, 마지막에 쉬운 해석까지처럼 목적, 범위, 출력 기준을 구체화해서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에서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윈도우 CSV의 CP949와 UTF-8 인코딩 차이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폰트 파일을 업로드 후 마트플로틀립 기본 폰트로 지정해서 한국어나 음수의 기호 깨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